제가 바쁜 게 아니라 오늘 국회가 하필 장날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은 이제 육사를 나오셨고 지금 3대가 육사 출신입니다. 아버님도 육사, 본인도 육사, 아드님도 육사, 이번에 손을 보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희 통일센터, 세계 역사센터, 아무센터, 통일센터인데 통일센터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국민 통제관실에서 통일 정책에 대해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회도 보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아주 내실 있게 세미나가 준비된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국방대학에서도 교수도 하셨고 미국의 명문 교수단에서 논문 하셨고 지금 국방대학교하고 충남대학교에서 초빙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군비경쟁 또는 남북과 신뢰,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이런 분야에서 또 오늘 토론자로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셨는데 박수로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예, 용하다 용해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남북한 통일 방안, 또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들여다보고 이 김현수 교수님의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과 질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의 요소하면 목표, 수단,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를 통일 전략에 적용을 해보면 역대 정부가 과연 한 번도 통일의 의지가 있느냐, 또 다양한 그런 수단들을 통일을 위해서 최대한 투자를 했느냐,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느냐, 그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처음으로 이 역대 정부 이 자료를 한번 다 끄집어내 봤어요. 그 전에 남북한 통일 방안을 보면, 자, 대한민국의 현재까지의 통일 방안은 노태우 정부 때 만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좀 보완해서 김영삼 정부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만들면서 여야 사당의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방안이죠. 네. 그리고 북한의 통일 방안도 뭐 이것저것 거치다가 김정일 정권 시대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나왔고 그 후에 김정은 시대에도 그래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 방안의 내용이 아니라 남북한 간에 실질적으로 20-30년 동안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은 지금 30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노태우 정부 때처럼 여야 합의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방안을 만들기는 이제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는데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걸 제시를 해봅니다. 자, 역대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각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게 뭐 그게 다 그 소리인 것 같고 비슷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딱 발표된 것을 펼쳐놓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점이 아주 뚜렷하게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은 실패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시작이지만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느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는 뭐 발표된 내용에서 제가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의 해법 정책은 목표가 통일이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 배제 원칙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아예 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은 평화 정신, 남북한의
공동 번영이었습니다. 공동 번영. 그리고 남북 당사자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통일이라는 말 없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민족공동체 추진 방안에 통일을 위한 상생공영 언급이 나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뭔가 통일 대박이죠. 통일 대박. 계속 나온 얘기가 통일이었습니다.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 인프라 강화, 평화 통일을 위한 추진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평화 통일을 얘기하면. 자,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언급은 살짝 들어갔지만 통일 기반 구축 내지는 뭐 평화 통일 구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통일에 대해서는 후퇴하고 그 대신 비전에 평화 공존이 들어갑니다. 평화 공존과 통일로 180도 다르죠.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평화 통일, 통일과 구축, 통일 준비를 지금 얘기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화 통일을 얘기하면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을 가져올까지는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또 김현수 교수님이 또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아무튼 역대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는 식별하지 못했던 아주 명쾌한 뭔가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와 비전의 차이로 평화 통일을 기반을 구축하고 평화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과 평화 공존을 한다, 공동 번영을 한다는 건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누가 통일을 얘기했고 누가 공존을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또 추진 원칙에 있어서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얘기했습니다. 국제사회 협력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국제사회의 지원을 정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국 반미 선동을 하고 그죠? 그런 정부와 또 죽창가를 얘기하는 정부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쪽이 조금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정부, 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거기다가 남북 당사자, 우리 주도, 이 표현 얼마나 좋습니까? 표현 좋은 것 같지만 대한민국 주도라는 것과 우리 주도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다릅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의도는 분명히 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부터 국민적 신뢰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국민적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 앞선 정부 때부터 남남 갈등이 정말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한간에 만드는 통일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버린 거죠. 남남 갈등이 점점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일 대북 정책을 위한 키워드를 제가 통일 의지와 북한의 호응, 국민적 공감대, 국제사회 지지 세 가지로 선정을 해봤는데 이런 세 가지를 놓고 김영수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까지 어디 저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을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저는 처음 뵀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의식. 통일 문제는 당위적으로 추구해야 될 역사적 사명입니다. 당연히 역대 대통령들이 추구해야 될 임무에도 불구하고 아예 통일이라는 문자를 담지 않고 아예 통일 배제 원칙, 그러니까 흡수 통일 배제 원칙을 얘기하고 그런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통일 환경 평가에 있어서 국제 환경이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똑바로 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미국과 일본과도 친하게 지내야 되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잘 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땐 전혀 아닙니다. 저 물론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 체제를 유지하는 한 우리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정말 공 들여야 될 때에서는 엉뚱한 그건 아니죠. 한반도의 역사는 중국 대륙이 혼란스러울 때 더 융성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땐 중국이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좀 그래도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동관 박사님께서 독일 통일에 있어서 역대 서독의 정치인 중에 훌륭한 분들도 언급을 하셨지만, 저는 그 이전에 독일 통일의 결정적 계기는 소련의 몰락이었습니다. 소련의 몰락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정치가들의 그러한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쓸데없이 시진핑과 푸틴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죠. 네. 예, 마무리 해주시죠. 예, 미일 통일 지지 세력으로서의 결인 노력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뭐 반미일 선동, 뭐 죽창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더 그 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데를 해야 되겠죠. 북한 환경에 있어서도 잠재적 체제 균열을 이뤄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마구 갖다 퍼줘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아주 힘의 우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역대 군비 통제가 이루어진 사례를 보면 힘이 팽팽할 때 군비 통제 협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절대로의 힘을 유지하고 하면 북한이 스스로 굴복해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통일 인식, 제도, 자원, 의지 공감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정치인들은 계속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정말 이 공산주의 세력은 불을 뽑아야죠. 건전한 진보, 그죠?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진짜 진보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짜 진보를, 좌익 세력을 박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 김현수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특히 일본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엊그제 뭐 삼국 정상회담도 하고 하면서 뭐 달라진 것 같기도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직 마음속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도 우리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좀 더 뭐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래도 말씀해 주시고, 뭐 쉽지 않지만 남남 갈등을 해소 내지는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정돈을 잘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윤준열 교수님께서 요약을 잘 해주셔서 내용 메시지가 중요하게 전달이 됐다는 생각을 갖고요.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일본의 지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참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같은 이념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정치적인 큰 결단을 내리셨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일입니다. 물론 나의 논설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굉장히 그 말에 공감이 되겠습니다만, 통일은 굉장히 고독한 길이라는 것을 전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단도리를 잘하고 우리 내부의 역량을 충분히 하는 것이 축하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변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한데,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이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를 또 넓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처럼 시진핑 저렇게 농론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정말 북한에 대해서 보장 점령까지 각오하는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면 통일을 목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중국의 어떤 방향 설정이 이념적인 어떤 자유민주 진영과 대척점을 서게 되는 방향으로 점점 더 가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한미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감의 영향이 훨씬 커졌다. 이 기회를 우리 정부가 잘 퍼치겠다는 데서 취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전 정부의 안보 외교팀에 굉장히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 세밀한 디테일들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통일과 관련된 제 정책, 통일 공론회의도 지금 아직 만들지 않았잖아요. 민주평통이라는 것을 듣고 있지만 그 민주평통이 좀 동질성과의 이 통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조직으로 좀 쓰이고 있는지 그것들만 알 수가 없어요. 그 통일 관련된 어떤 정부의 기록도 지금 막 한참 개편 중입니다만 그것들도 심도의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남남 갈등을 해소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김동영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남북관계 기본법을 합의하고 그게 아마 오는 중기계획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저 오래전에 봐가지고 잠깐 지금 기한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지금 여야가 그런 합의도 못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치인 몫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점점 커지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감을 자기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퇴출시키고 정확한 팩트가 아닌 것들이 훨씬 더 큰 어떤 마음속에 분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치가 좀 자리를 잡는 것이 남북 갈등을 줄여나가는 제일 중요한 첫 행위 아니겠느냐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가 통일 문제에 대한 어젠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통일 인식이라는 것이 저는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과거의 통일에 대해서 전문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왜 그런 어떤 방향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논리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통일 비용이, 통일 대가.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할 겁니까? 이러면? 뭐 이런 질문이 역질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문제라는 어떤 통일에 대한 다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롭게 통일 교육을 세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회장님이나 주변 우리 번에 이제는 올라오시죠. 우리 분들께서 고민하신 것처럼 일단은 군에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군에서. 군 장병들, 군 각국 교육기관에서 통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아주 촘촘한 노력들을 하게 되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시원해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고 또 답변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듣겠지만 정권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통일 정책 모든 것이 너무나 180도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들도 가필 잡기 어려운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가톨릭대학교 안보학 교수하면서 학생들에게 혹시 여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아시는 분 스스로 사람들이 거죠. 학생들 중에 아시는 분 학생 청주대학교 명문 청주대학교 강사학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알아요? 안 배웠어요? 그렇죠. 이게 현실입니다. 저도 한 50명 학생 중에 1명, 2명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들어갔다 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국가적으로 자꾸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제도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고 자꾸 경제 논리보다는 우리가 어떤 소유의식, 사명의식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맨날 사명만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구체화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프로에서 또 질문하신 또 의견 있습니까? 네.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 한 말씀 하실 준비하시는 거죠? 네. 먼저 김현수 박사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현수 박사님은 국제환경 요소나 북한의 요소가 통일에 좀 유리하게 적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달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현재 이런 그 냉전 체제, 그런 신냉전 체제를 얘기하는데 갈등이 계속 지속될수록 통일은 어렵다. 왜냐하면은 중국에 있어서 북한 지역은 한마디로 그 선망치 않은 관계로서 어떤 좀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한 통일이 된다면은 중국은 굉장히 강력한 미국이라는 것을 직접 국경선을 맞대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한국에 이한 통일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국기라는 데가 과연 이렇게 통일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생기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미 북한이 핵을 거의 완성 단계에서 완벽하게 미국까지 보낼 수 있는 핵을 가지게 된다면 북한이 이 핵을 가지고 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찬일 박사님께서 말하신 게 북한은 하루 세끼 먹을 것만 쌀밥만 줘도 그 제도에 복종할 필요를 말씀하시는데 북한이 핵을 완성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북한이 먹는 걸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준다면은 오히려 북한 지진도 공부해주고 그런 상황이 되면 한국 국민들이 어려우실 것이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질문할 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90년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할 수 있는 가장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그때 중국과 소련은 몰락했고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중국이 이제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시기를 왜 놓쳤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인 푸린타오까지 이용했던 중국적인 정치화평의 실험주의가 사라지고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대내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시진핑 체제의 어떤 소위 권위주의가 심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중국이 앞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의 어떤 내부의 어떤 심각한 내분이 촉발될 가능성이 대단히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중라의 권위주의 축을 흔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내부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북한을 동시에 흔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지는 몰라요.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굉장히 아직은 이 사람이 넉넉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핵의 어떤 무신성의 신화 속에 계속 갇히게 되면서 이 권위주의 축과 이런 데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김정은의 딜레마를 높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스스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을 김정은이가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더 많이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990년대에 그 고난의 기간에 왜 우리가 통일기회를 놓쳤느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김영삼 정부의 그 비서실장이었던 박관영 실장 저는 이 부분이 직접 경험한 적도 있고 굉장히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시는 눈이 탁월하시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 그때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우리 관련 기관에게 북한에서 그런 상황이 났을 때 정치인들 준비하는 게 뭐냐 가져오라 했더니 뭐 아무 준비가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야 뭐 이렇게 나섰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북한과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엄청난 정보 자원 쏟아붓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어요.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한찬일 박사님께서 국방부니 관련 기관에 저 준비가 됐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통일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스미텔이라고 하는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포렌 어페어즈라는 그 학술지에 쓴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통일부가 완벽하게 통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그거를 목표에 웃어버렸어요.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질문은 한번 받겠습니다. 아까 그 시기 시간에 미국에서 또 장시간 계시다고 하셨다는데 소개를 하시고 미국에 계신 교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배경이 2013년에 데니스 로드만 농구단 총책임자고요. 그리고 60주년 정전협정 미국 대표단 대표관 총책임자입니다. 그 후에 남과 북관계를 안 하고 미국 조미관계만 해왔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북한 정부에서 이성근 외무성장, 그 다음에 박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그 다음에 김영철 그분이 이제 인민군 정책총국국장이 있었죠. 이분들이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그 데니스 로드만 미국을 보내고 나서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2014년 2월 12일하고 14일날 두 번이나 미팅이 있었어요. 남북 판문점 회담에. 그때 북쪽에서는 여태까지 없던 북한의 3부서에서 다 나왔어요. 이성근 대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운동연 한국관계 전문가, 그 다음에 박기영 대표, 지금 현재도 판문점 대표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끌어내가지고 한국 판문점 했는데 한국 측에서는 제가 한국은 잘 모릅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규현하고 여러분이 나왔는데 김규현 씨가 지금 현재 국정원장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내가 그때 통일부에다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이 남북관계 하더라도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동북공정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백두산 화산 분출 국제 컨퍼런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부탁해서 이제 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관계를 먼저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자면 남북관계. 근데 통일부가 무시해버렸죠. 왜? 내 이름은 들은 적이 없거든요. 내가 절대로 언론 플레이도 안 하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번에 북쪽에서 지금 조미관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바로 그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인권관계.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11월 15일 날 제3번째 이제 재선 출마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분이 되기 위해서 북쪽의 대표단이 미국 가게 됩니다. 그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냐면은 작년에 11월 달 때문에 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계. 근데 이번에 내가 좀 두려웠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DC 방문해가지고 워싱턴 디클러레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한미일 관계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일본은 모든 외교관, 미국 대미관계 외교관들이 전부 교체했습니다. 왜? 트럼프 시대의 사람들로.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참 완전 준비하고 가는데 한국은 너무나도 얇아요. 그리고 아는 것도 없고 지금 세계가 움직이는 게 신세계 질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미국 외교협회하고 영국의 로열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어페어라고 해가지고 왕실 국제문제연구소가 있어요. 이 두 군데가 세계를 쥐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진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케이스는요. 민주주의 차원에서 도와주지만 절대로 무기 같은 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가깝게 하세요. 러시아에 좀 이름 있는 사람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럽니다. 우리 옛날에 발해 땅을 우리 한국 사람이 와서 그가 대단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블라디미르 소라라는 사람입니다. 소라. 이 사람이 러시아의 사회문제 분석 연구실 실장이에요.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은 2005년에 코리안 매니페스토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괜찮다고요. 중국 사람처럼 먹으려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것이 중국 사람 멘탈리티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이 그 연해주를 점령해가지고 해주길 바라는 그걸 내가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군요. 그리고 한국의 방산산업이 발달한 이유도 다음에 특강을 한번 보실 텐데 아니요. 제가 잠깐 한국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미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래도 좀 정보를 주고 가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아까 그 김연수 씨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주제는 참 좋은데 굉장히 깊지가 않고 또 마스크를 써서 듣지도 않고 좀 더 공부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제야의 고수가 되셔가지고 완전 아주 다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좀 대화 좀 언제 미국에 들어가세요? 이제 9월 1일 날? 9월 1일 날 갔다가 또 오실 거죠? 네, 그러면요.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